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발달한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경제재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가장 큰 조직적인 경제 단위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고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취업, 그렇죠? 취업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취업이 어렵죠? 반대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가볼까요? 일본은요, 97%가 취업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취업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기업들을 쫓아다니잖아요. 일본은 반대로 고용을 하려고 기업들이 쫓아다녀요. 그만큼 생산 가능, 곧 생산 유발 인구가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일본은 고용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기업들이 문을 닫는 이러한 형국까지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앞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시스템은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형성을 했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더욱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활동, 바로 이것이 경영활동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은 국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영속적인 실체이다. 영속적.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기업도 나이가 들고 쇠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겪는데, 이 도입,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나이와 같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단 얘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도입이 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기 이전에 또다시 변모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 따져보면, 인간은 100살이면 대부분 생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100년, 200년, 300년 된 기업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의 목표를 지향을 하고 효용 가치를 창출하고 영속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그래서 과거의 기업은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의 어떤 소유의 사적 경제 단위로 인식했지만, 오늘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사명을 완수하는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의 기업들은 사회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부분들, 정치, 사회, 경제, 정부,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인데, 이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들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활의 터전의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업의 기능들과 그 역할의 모습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기업들은 이러한 이제 단위적인 조직체로서 시스템적인 유기적 작용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우리들과 맺고 있는 거예요.
맺고 있는 가치 사슬들이 있는 것이죠. 이에 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이 가장 본질적인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 단위체이다라는 것이죠. 곧 기업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급함으로써 생산 경제적 단위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인 이러한 기능들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기업의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 단위체로서의 기능들을 한다는 것이죠. 기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경영자는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적화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 단위체예요. 곧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의 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제 인적 자원들이죠. 인적 자원들이 기업에서 업무에 따라서 전략적 업무들을 수행하고 관리적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또 부문별로, 직능별로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성된 조직체로서 만들어지고 확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의 각 분야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경쟁력 확보를 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상생 단위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 자, 기업은 독자적으로 상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존할 수 없어요. 곧 사회 속에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또는 정치적인 동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곧 이해관계자 집단과 다양한 형태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정당한 결과에 의해서 성과에 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로 창출한 이익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공유를 하면서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뤄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기업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곧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오염물질을 여과시키고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생산물이 생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생산물의 가격은 어떠할까요? 싸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원가를 낮추게 되어지면 다른 경쟁 기업들과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선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싸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죠. 그럼 이익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번 하나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죠. 윤리라는 측면이죠.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값싼 제품을 받아 보았지만 오히려 인간들이 사는 데 있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이 오염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최선의 경영활동에서의 최선의 윤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바로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시스템적인 단위체라는 것이에요. 기업은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환경 시스템적 단위체라는 겁니다. 곧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연환경이겠지만 사회적 환경도 있고요. 경제적 환경, 자연, 생태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 등을 다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이들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변화 관계 속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들을,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단위체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측면들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행위들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들 있죠. 또 환경 파괴를 하는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행위들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행위들 자행하는 경우들 이런 개별 회사들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정도 경영을 하고 신뢰 경영을 하고 환경 경영을 하고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지고 기업은 바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고 시장에서 도태가 되어지고 최후에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하면 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곧 시장의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시장의 존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기업이 왜 오늘은 사라졌을까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파괴가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기업의 역할이죠. 역할은 우리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단위 조직체로서 시스템적인 유기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곧 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 곧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 및 서비스 자, 기업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해보세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한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 기업이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데 기업의 생산 시스템은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거래 관계자들을 형성하면서 일련의 사회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배당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에게는요, 재료비를 지불해야 되겠죠.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는요, 근로에 대가서 임금을 지급하죠. 또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시장에 공급하고 제품의 대금을 받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호작용, 여기에 2차, 3차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용 기회를 창출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기업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또는 거대한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화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고 원가를 줄여서 가격 경쟁력 또는 기술 경쟁력 등등을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은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있고 기술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진국에 가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자국에 기업들이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부자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거예요. 우리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기회가 줄어들면은 우리는 바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외국에 나가는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것. 그만큼 기업의 많은 혜택들을 부여를 해주는 것 또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뭐 트럼프 정권에도 뭐 바이든 정부로 이제 넘어왔죠. 트럼프 정부 때 어땠어요? 강력한 미국 기업들, 미국의 힘을 받잖아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미국의 기업을 지어라라는 얘기예요. 자, 바이든 정부로 왔을 때는요. 그 트럼프의 한마디가 어땠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가 기업을 지었어요. 뭐 우리나라? 삼성? LG? 다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지었어요. 그때 트럼프의 한마디에. 자, 그럼 바이든 정부가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표방을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떤 표방을 할까요? 여기서 조금 다른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우리나라에 미국에 제공을 해라. 여기에 플러스 미국의 기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용의 기회가 굉장히 창출이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나라는 역으로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고용의 기회들, 실업률을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그것을 다만 비단 기업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이익의 창출입니다. 기업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인데 곧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곧 기업이 부도가 나면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요. 주주는 투자 자금에 대한 손실을 보게 돼요. 원부자재 공급자들은요. 미수금의 피해로 인해서 또 미래의 공급처를 상실할 기회가 오는 것이죠. 소비자는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해요. 정부는요.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는요.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져서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쌍용 자동차 이제 노사 분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쌍용 자동차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 경기도 지역, 특히 이제 평택인데
평택 인근의 또 자동차 완성 공장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1차 벤더, 2차, 3차 벤더도 있을 거예요. 이 근로자들의 총수가 뭐 많게는 약 한 3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만 명이면은 1인 가구, 한 가구에 4명씩만 해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3이죠. 그럼 대략 한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이런 쌍용 자동차가 폐쇄될 경우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당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지금 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보호를 해주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조치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의 수가 많은 곳,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은 곳, 이 나라가 바로 부자 나라라는 얘기예요. 선진국들을 보세요. 다 부자 나라인 이유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곳이 어디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여기서도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 음?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몇 위일까요? 시가총액 1위에요. 애플. 삼성은 이 포춘 500대 기업 선정을 하면은요 거의 애플이 한 1, 2위 정도 하고요. 삼성이 한 10위권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최대 기업,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은 삼성이잖아요. 일본의 최대 기업은 어딜까요? 토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예요. 토요타와 삼성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 순위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렇죠. 쟤네들 일본의 입장에서는 쟤네들 대한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언제 우리나라 거 계속 벤치마킹하고 본 따가지고 만들고 이제는 보니까 뭐야?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그래서 2019년에 일본에서 제동을 걸었었죠. 특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따른 일본의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우리나라는 뛰어넘어 버렸죠.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국가 경제의 주체는요.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 대별을 이제 나타나는데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의 기능은요. 국토나 도로 및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래서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공공의 이익을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가계와 정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소비자 만족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품질의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품질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 품질의 수준을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에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에서의 수행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기업의 정당성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역작용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곧 최근에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 법을 준수를 잘해야 되고요. 주주, 근로자,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 관계,
과거에는 하도급,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관계, 수직적 관계였다라면 공급자와 수직적 관계였다면요. 요즘에는 뭡니까? 상생이죠. 그래서 협력적 관계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또 기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자연상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기업과 이제 경제활동 주체로서 이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이제 경제활동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업 말고 경제활동 주체, 경제활동 주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정부가 있고 우리 이제 기업이 있고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 가게가 있는 것이죠. 가게.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생산을 하면요, 소비를 해야 되겠죠. 소비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원자재 등 또는 사람들, 자원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자원. 자원은 뭐 재무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그리고 자본 자원도 있고 정보 자원들도 있고 이것들이 결합을 하는 것이죠.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오고 이 소비자들의 반응, 곧 소비 활동이 뚜렷하게 많아진 뭡니까? 바로 기업의 이익이 증대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제활동의 주체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물건, 즉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 소비, 교환, 분배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게 돼요. 생산, 소비, 교환, 분배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기업, 가게. 자, 기업과 정부는 어떻습니까? 기업과 정부는요? 기업 세금 내죠. 가게도 세금 내죠. 어디에요? 정부에. 그리고 정부는요? 공공재. 공공재가 뭐가 있을까요? 공공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런 거예요. 뭐 가스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요. 철도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업과 가게와 같은 관계는요. 가게는 기업에게 상품을 구매를 하며 대금을 치르죠. 기업은요, 가게에게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받았죠? 그럼 이제 임금이라든지 지대, 이자 등을 가게에 해서 이렇게 순환 구조들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환 구조들. 그래서 정부, 기업, 가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그렇죠? 해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해외는 이제 뭐 국제적인 이제 관계고 이건 한 국가 내에서의 어떤 순환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의 이제 주체가 이제 해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활동 중에 경제 활동이 이제 크게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인터내셔널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최근에 뭡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구촌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팔아도요. 그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수 있죠.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죠. 남미에서 사용할 수 있죠.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죠. 다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자금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해외 경제라고 하는 것 또한 가계, 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경제 행위 주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곧 생산, 소비, 교환, 분배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경제 주체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 활동이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먼저 이제 재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 주주, 채권, 은행, 현금, 또 이익잉여금, 실물 자원은요.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자원들. 토지, 바다, 물, 산림, 수산 자원, 지하 자원들. 기업의 모든 실물 자원들, 인적 자원들, 경영자들과 종사자들, 교육, 경험, 판단, 지능, 관계, 직관 등, 조직 자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우리가 지금 경영에서 이제 순환 구조입니다. 이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그래서 이러한 통제 및 이제 기업 문화의 평판 등이 하나 이제 생산 요소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체제죠. 곧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이익 추구권, 직업 선택권, 자유 경쟁 등 다양한 권리와 법으로서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예요. 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회주의. 개인의 소유권,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나 국가가 철도,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은행 등 대부분의 중요한 기관 산업을 소유하고 강력하게 통제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데올로기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 소비, 가격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이죠.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정부가. 생산도 하고요. 가격도 정하고요. 소비까지.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끔 무엇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혼합경제체제예요. 자본주의의 이제 수정 형태인데 수정 자본주의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언제 하느냐? 개입을 언제 하느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혼합, 믹스가 바로 이제 요 혼합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경기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다소 보완하라고 하는 경제체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요 자본주의는 거의 순수한 자본주의는 미국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공산주의 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이 북한 같은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바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체제였으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좀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개인은 소유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죠. 중국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한 지 약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에서요.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 거래를 못했어요. 지금 뭐, 북한에서도 자기 주택의 거래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택이 거래가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공개된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쿠바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쿠바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공산주의 체제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 또는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혼합 경제 체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모습들 또는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의 모습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와 이 혼합 경제 체제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 체제를 보게 되면은요 미국과 유럽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혼합경제 체제, 사회주의와 혼합경제가 이제 많이 혼재해 있고,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전체 생산물의 집합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요 보는 지표, GNP, GDP, 물가상승률, 환율,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들이죠.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주가 지표들, 경제 지표, 환율, 국제 유가 등이 바로 이제 거시 경제적인 지표들이고요. 미시 경제는 이제 그 안을 이제 핀셋으로 이제 쭉쭉쭉쭉 시그먼트하게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들 많이 봐요. 그래서 음식 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요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체제, 이제 경제 행위 주체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미시적 경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 과점이냐, 어? 독점적 시장이냐, 과점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산업 내에서요,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고 팔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일정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과점, 소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이동통신, 정유, 항공, 전자, 맥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경쟁자만 70%. 우리 현대기아자동차가 70%가 넘어요. 응? 자,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 독점적인. 그래서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생필품들, 골프공들 독점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경쟁. 독점적으로 생필품 같은 또는 골프공, 골프 의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적 경쟁을 하는 거. 독점은 완전 경제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시장에서의 지배가 90% 이상. 그리고 대부분 공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민간 기업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독점은 일반 공공재가 아닌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스나 전기 등은요, 법으로 경쟁을 금지를 시켜요. 독점은 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외로 이제 가스나 전기 등에 있어서는 경쟁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업 경영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제 고객 만족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을 한다. 또 자원의 최적화를 위해서 최적의 수준에서의 유효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기술적인 상황에서 또는 인적, 물적, 경쟁적, 경제 상황, 사회, 정치, 법적, 문화적인, 지리적 상황 등에 있어서 환경과의 어떤 이제 협력적 관계를 또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윤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모습으로서 시장에 존속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 추구와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기업과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부의 조직도 조직이에요. 우리 조직도가 있죠. 조직도. 뭐 한마디로 환경부 장관이면은요, 환경부 장관 밑에 누구요? 차관들이 있고, 차관 밑에는 국장들이 있고, 뭐 과장들이 있고 쭉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조직 체계를 운영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뭐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 르네상스 시대쯤부터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최초로 출발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조직,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조직 형태들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의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기업 조직에서의 개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전개하는 구조적인 과정이다. 곧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가장 낮은 단위 개인이 있고요. 그 위에가 집단이 있고요. 그 위에가 조직이 있고요. 그 위에가 사회가 있고요. 그 위에가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 조직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조직은요. 계층화, 부문화가 있고 권한의 명확화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또 각자 직능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영적인 목표가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각각의 이제 계층화에 따른 권한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에 따른 이제 운영 법칙이나 규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시스템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개척 단계, 시장의 지위가 올라가려면요,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권위 단계가 되고, 쇄신 단계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척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권위가 있어지고요. 기업은 어떤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쇄신 단계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상승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각각의 기능적인 측면들이에요. 이게 이제 경영의 기능입니다. 재무, 인사, 뭐 경영 정보, R&D, 그 회계 관리. 자,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활동이죠. 구매, 생산 관리를 하고요. 마케팅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합니다. 곧 지원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과 마케팅은 뭡니까?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거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뭘 지원합니까? 돈을, 사람을, 정보를, 연구개발을, 그리고 회계를 지원을 해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소비자들과의 어떤 재화의 교환에 의해서 이윤이 창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기업은 바로 이제 생산한 제품이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가격이 타당하고 느낄 때 또 바로 가치, 가격, 원가, 납품의 단가. 이게 생존 부등식이에요. 제품의 가치가 있죠? 그럼 제품의 가격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가치에서 가격을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제품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소비자의 혜택이죠. 제품의 원가는요. 바로 원가를 낮춘다는 거는 것이죠. 원가를 낮추게 되어지면 가격에서 원가가 낮고 가격이 높으면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 납품의 단가,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공급자의